200bp 이상 하락시키는 국면에서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으면 주가지수는 100%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2%로 떨어지게 되면 50배까지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현재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고, 민감하게 금리가 내려가면 팡팡 살아나는 쪽도 주택 착공 쪽, 그다음에 내구재, 4분기에는 잠잠했던 실적이 1분기에 터져 올라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금리 인하의 특징과 그로 인한 리스크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과거 첫 금리 인하 이후 12개월 동안 주가 수익률은 언제나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낙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플러스를 내는 기간이 원래는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제롬 파월의 과잉 완화에 의해서 빠르게 불타올라서, 아주 강력하게 빠르게 올라서 일찍 끝이 올 수 있는, 물론 단기적이겠죠. 뭐 몇 년 내겠죠. 하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AI 버블과 이게 맞닿았을 경우 25년은 극단적인 버블의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금부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이런 정도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걸 저는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잉태되는 위험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과거 시중금리가 200bp 이상 하락한 국면, 200bp는 2%죠. 그러니까 25씩 말하자면 8번 하락하는 건데, 이번에 이미 50을 내려버렸으니까 단박에 이제 60을 내린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는데, 이렇게 200bp 이상 하락시키는 국면에서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으면 주가지수는 100% 상승했습니다. 1984년, 1995년, 1997년, 2011년 다 전부 침체는 오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기에 들어갔을 때고, 이때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아주 압도적으로 상승합니다. 지수 59%, 48%, 62%, 43% 상승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상당히 낙관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 침체는 오지 않으면서 금리도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려봤죠. 그럼 왜 금리를 인하할 때 주식시장이 올라가느냐라고 하면, 모든 시장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나 이 부분은 분명한 이론적 근거를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금리, 우리가 말하는 연준이 내리는 그 금리는 PER분의 1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PER이라는 게 뭐냐면 그 주식 혹은 주가지수가 자기 이익에 비해서 몇 배의 가격을 받느냐라는 의미인데, 지금 S&P 500 기준으로 20 몇 배 뭐 이렇게 보는 게 PER입니다. 그런데 이 PER이 만약에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는 올라가도 되는 효과가 온다는 거죠. 보시면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금리인데, 만약에 금리가 10%였을 때 PER이 10배까지 가능했다면, 금리가 2%로 떨어지게 되면 50배까지 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실적을 가지고 금리가 내려감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정상적이 돼버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비싸다, 지금 너무 비싸서 못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바꿔 말하면 PER이 너무 높다, 이런 말인데, 금리를 내려주면 앉아서 그 PER을 더 높게 적용해도 정당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배 적용했다면 40배 적용할 수 있도록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주가는 지금 지수에서 5천이 아니라 6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니까, 당연히 금리를 내려주면 PER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금리 하락은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신 것처럼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기간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왔고, 올라가면 당연히 내려가는 효과를 가져왔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995년부터 98년까지 금리 하락할 때 보시면, 이게 회색선이 금리죠.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면 S&P 500 지수의 PER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PER이 올라간다고 하면 S&P 500의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과거 금리 하락 국면에서는 어떤 업종이 좋았느냐라고 하면 보시면은 테크와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95년도, 97년도, 2011년도에 보면 공통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걸 보면 헬스케어, 그 다음에 테크, 그 다음에 금융 혹은 여기 보시면 필수 소비재, 테크,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테크, 뭐 이런 식으로 테크,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보시면 눈에 띄게 헬스케어가 항상 금리 인하기에 주도주의 자리를 잡아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모스트도 헬스케어,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고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는 중이죠. 왜? 금리가 내려갈 때 혜택을 입는 업종 중에 대표적인 쪽이 헬스케어, 금융, 그 다음에 IT, 산업재 이런 쪽들이고 특히 이제 헬스케어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해당됩니다. 사례가 나와 있네요. 만약에 미국 국채 10년물이 이제 내려갈 경우 여기서 보면은 파란색이죠. 역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거꾸로 가면은 금리가 내려간 거죠. 보시면 왼쪽에다 적용하면 3%에서 제로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내려가면 헬스케어, XBI는 뭐냐면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 ETF입니다. 헬스케어는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그거는 한국의 바이오 섹터 혹은 헬스케어 섹터도 동일합니다. 보시면 한국 국채 10년물이 내려갈 때 헬스케어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한국장을 보시는 분들은 삼성바이오 얘가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생물보안법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올해 말에 이제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이 바이오 기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반도체처럼 중국을 제외시키는. 근데 그게 삼성바이오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중국의 우시라는 바이오 회사가 전 세계의 전체 점유율에서 거의 꽤 10% 이상 되는 그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의해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면 그 뒤를 누군가가 채워야 되는데 1주자가 삼성바이오죠.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걔가 대신 우시 바이오 대신 이제 모든 생산을 삼성바이오는 CDMO잖아요. 대신 생산해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생산 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대신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데 상당히 타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와 그 다음에 개별 호재가 같이 만났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막상 실현되면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업종들이 있으니 그 업종에 집중을 하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종목을 좀 투자해 보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시장이 약간 모멘텀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부터는 경기나 그 다음에 지표가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닌 당분간 최소한 한 분기 이상 지표는 나쁘게 나오는 시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막 혼동되시죠? 얼마 전에 고용률도 높게 나와가지고 놀랬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는 거지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아주 강하고 뚜렷한 상황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현재 미국은 제롬 파월이 50bp를 내릴 만큼 빅컷을 할 때 몇 명이 반대 얘기했지만 또 많은 사람이 찬성할 만큼 둔화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 둔화기에 들어가 있을 때 침체는 아니면서 경기 둔화기에 들어가 있는데 금리가 인하되는 이런 환경이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10월 달에 나오는 미국의 3분기 실적은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어떤 렌즈로 봐야 하냐면 과거에는 성장하는 기업,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이 지난 분기까지는 적어도 또 그 전 분기까지는 둔화기에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부터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사이즈가 양적으로 커지는 회사가 아니라
매출은 안 올라가더라도 그 안에서 영업이익률이라고 해서 마진율이 강해지는 종목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 들어서도 금리 인하하고 나서 그 다음에 8월달 9월달에 쇼크가 오고 나서도 얘네들은 거의 회복을 못했어요. 주가를. 주가 복원력이 느린 기업들이죠.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닌데 하실지 모르지만 주가를 쳐보시면 이전 주가를 다소 못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깨졌다가 다시 전고점으로 다가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엔비디아 5% 남았다 그러죠. 일라이릴리, 팔로알토 얘네들 엄청나게 빠르게 복원력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그 다음에 뭐 별로 쇼크에서도 엔캐리 트레이드나 9월 달에 있었던 쇼크에서도 별로 빠진 것도 없이 짱짱하게 계속해서 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 두 부류의 공통점이 뭐냐?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회사들입니다. 이제는 덩치가 아니라 마진입니다. 왜? 둔화될 때 가장 중요한 기업의 포인트는 영업이익률, 마진율이죠. 이번 어닝에 대해서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거는 새로 사고 어떤 건 가져가야 될 텐데 그럴 때 이런 연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 실제로 보험성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 그것조차도 둔화 국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지표는 금리 인하 이후에 4에서 6개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먼저 내려가요. 먼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4, 5개월 뒤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25년 1분기가 실제로는 짱짱하게 실적다운 실적을 내놓을 수 있는 분기가 됩니다. 이때는 다시 강력한 성장을 가진 기업들로 렌즈를 바꾸는 게 맞겠죠. 왜? 다 같이 좋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 종목을 보는 눈은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미리 금리 인하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10년물 금리가 내려갔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인하를 발표하고 나니까 막 세게 올랐죠, 지금. 어쨌든 이 앞에서 금리 인하가 한참 바로 되고 있을 때 금리가 실제로 먼저 선제적이지만 하락할 때 올라간 종목들을 보니까 업종을 봤더니 동일기간 유틸리티가 제일 많이 올랐고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 테크가 4개의 부분을 차지한 걸로 봐서 금리 인하가 일어날 때도 이쪽이 유망하다는 것은 일단 알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금리 인하 시엔 대부분 대형주가 좋았고 그 다음에 성장주가 좋았습니다. 금리가 인하될 때 모든 분야에 골고루 영향을 주지 않고요. 주택 관련된 경기와 내구재 경기에 영향을 가장 크게 줍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되던 22년도에 제일 먼저 박살나고 가장 강력하게 박살난 게 주택 경기, 내구재 회사들, 내구재 어떤 실적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민감하게 금리가 내려가면 팡팡 살아나는 쪽도 주택 착공 쪽, 주택 경기, 주택 종목, 그 다음에 내구재 관련. 내구재가 뭘까요?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꿔도 되는 거. 좀 경기가 좋을 때 바꾸는 거. 필수 소비재는 어때요? 경기가 나쁘든 좋든 계속해서 소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구재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 뭐 이런 게 대체적으로 내구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경기가 나빠지거나 물가가 올라가면 자동차 실적부터 깨지는 거죠. 왜? 그것부터 안 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물가가 많이 내려간 거에 자동차가 일조했죠. 원래는 중고차 가격이 높아서 그래도 물가가 엄청 올랐던 건데 얘가 뚝뚝 떨어졌었죠. 그게 내구재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 쪽.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3, 4개월 뒤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면 주택 관련된 지표가 반등을 일으킬 겁니다. 자, 보시면 그런 면에서 지난번부터 제가 부동산 쪽도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리츠를 추천을 드렸었죠. 왜 그래요? 부동산 관련된 주택 착공 관련된 지표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22년도에 제일 먼저 가장 강력하게 박살이 났었기 때문에 제일 강력하고 빠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츠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한국은 또 전점이 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보시면 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대선 전이고 그 다음에 금리를 실제로 내릴지 몰랐었기 때문에 집행을 이어냈던 어떤 거냐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재고를 늘리지 않았던 그런 데들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결정 났으니까 집행합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펜트업 디맨드라고 합니다.
이연 수요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죠. 언제일까요? 12월부터 해서 내년 1분기죠. 이때는 그래서 재고를 지금까지는 재고를 안 쌌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베이지북 얘기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연기하고 있다. 그래서 제조업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지. 요번에 지금 제롬 파월이 빅컷을 딱 하고 코멘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그 시간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믿게 됐지만 이전까지는 도대체 제롬 파월의 속을 모르겠고 또 지표는 가끔씩은 좋게 나오니까 과연 진짜 금리 인하를 할지 이것도 몰랐는데 그런 불확실성들 때문에 안 했던 집행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하게 되면 펜트업 디맨드에 의한 실적 상승, 주가 상승. 왜냐면은 이제 재고를 따글따글 긁어서 안 쌓아놓다가 더 많은 주문을 한꺼번에 올리죠. 한꺼번에 내게 되죠. 그럼 어떻게 실적이 빵 뜨게 되죠. 4분기에는 잠잠했던 실적이 1분기에 터져 올라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그 모든 게 다 동결된 상태니까 아직 멈추고 홀딩한 상태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까지는 둔화된 국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조업 지표든 심리 지표든 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본색을 안 드러내고 있지만 지금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내년 12월 말부터 내년도까지는 터져 올라간다. 또 그게 실적이 1분기 실적 발표는 4월에 발표나지만 이미 1, 2, 3월에 다 공개되겠죠. 그래서 1, 2, 3월은 아주 피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